남양주 북쪽 끝자락에 위치한 광릉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포천 쪽으로 길을 잡아야 한다. 서울에서는 불과 38km 지점. 광릉 초입에서 광릉까지의 거리는 시별이 수령 200년 이상 된 아름드리 고목들이 터널을 이루어 몸도 마음도 시원해진다. 1468년 9월 52살의 나이로 승하한 세조가 생전에 이곳 숲과 산림에 반해 자신의 능으로 정했다가 정의왕후와 함께 묻히면서 약 31만여 평이 광릉내라 불리는 능역으로 조성되기 시작. 오늘날에는 국내 최대의 수목원으로 흙 한 산 마음대로 못하도록 성역처럼 보호하고 있다. 그 덕에 광릉은 서울과 인근 사람들의 휴식처 노릇을 톡톡히 한다. 이 안에 광릉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으니 자녀들 교육장은 물론이고 젊은이들 데이트 코스, 산림욕장으로도 그만이다. 광릉으로 들어서면 키가 웃자란 활력수들이 쭉쭉 뻗어 하늘을 막아 늘어서 있고 울창한 숲길을 따라 산책하는 기분으로 걸어 올라가면 정자각을 앞쪽 가운데에 두고 왼쪽에 세조, 오른쪽에 정의왕후 능이 자리잡고 있다. 세조의 광릉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왕릉이면 어디나 있는 참도가 없다는 것이다. 참도는 1930년대까지 존재했던 사진이 전해오지만 그 이후 어떤 연유로 없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두 능에 홍살문 하나, 정자각 하나를 두고 능선이나 골짜기 하나를 떨어져 있는 동원이 강식은 여기 세조의 능이 처음이다. 조선 제7대왕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문종의 동생이다. 이름은 유, 자는 수지, 진평대군, 한평대군, 진양대군에 차례로 봉해졌다가 세종 27년 수양대군으로 다시 봉해졌다. 수양대군은 타고난 재주가 영특하고 영민의 학문도 무예도 남보다 뛰어났다 하여 종종 아버지 세종이 하는 일에 협력하게 되는데 세종의 명을 받들어 궁정 안에 불당을 조성하는가 하면 김수홍과 함께 불서를 번역 감독하기도 하고 향학의 악보도 감장 정리하였으며 문종 2년에는 관습도 감도 제조에 임명되어 국가의 실무를 맡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야만과 수완을 겸비했던 비범한 인물 수양대군은 왕권에 대한 야심도 키우게 된다. 세조의 형 문종은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죽고 13세 된 어린 조카 단종이 보위에 오른다. 왕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을 한탄하던 수양대군이 30대로 접어들면서 조선의 정치사는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파란 속으로 접어들었다. 몸이 약했던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도 없고 외척도 변변치 않은 나이 어린 단종이 즉위하면서 조선의 왕위는 백척간두에 선 듯 위태로워졌다. 단종은 그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왕을 보호하고 정사를 대신해줄 왕실의 어른도 없는 상황에서 어린 나이에 성급하게 일선 정치무대로 내몰렸다. 신하들과 종친들은 모두 어린 왕을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각자의 충성심을 과시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사리사욕에 타락할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은 채 권력의 시험대 위에 올랐다. 신하들은 왕권보다 더 큰 신권을 꿈꾸었고 종친들은 어린 단종을 내몰고 자신이 왕위에 오를 기회를 노렸다. 먼저 칼을 빼든 것은 결국 세종의 예상대로 그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었다. 수양대군은 세종과 문종의 유지로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와 황보인을 비롯한 신하들이 어린 왕을 함부로 휘두르며 왕권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했다. 거기에 동생이지만 라이벌이기도 했던 안평대군의 왕권 경쟁에 참여한 듯한 애매한 태도도 수양대군의 마음을 급하게 했다. 수양대군은 한 명의 권람 등과 세력을 형성하여 안평대군과 손잡은 김종서 황보인 등과 맞섰다. 수양대군은 단종 1년 10월 자신의 쿠데타로 나라가 처한 위태로운 재난을 평정한다는 의미인 정난으로 미화시켜 거병했다. 그러나 이 계유정난은 정의왕후의 결단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지도 몰랐다.
정의왕후는 남편의 왕권에 대한 야심을 늘 걱정하고 이를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남편의 결심이 굳어진 상태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날짜가 정해지자 그녀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심지어는 정난을 일으키기로 한 아침, 정부가 안평대군 쪽으로 넘어가 거병할 것을 망설이는 수양대군을 독려하여 손수 갑옷을 입혀 말 위에 오르게 한 것이 바로 정의왕후였다. 계류정난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을 급습하여 죽이고 안평대군을 유배보내 죽임으로써 수양대군의 승리로 끝났다. 적이 사라진 중앙 정치 무대에서 거칠 것이 없어진 수양대군은 바로 왕이 되는 일에 착수했다. 정난에 성공한 지 2년 만에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를 상왕으로 올리고 왕위를 꿰차 조선의 7대 임금 세조가 되었다. 그의 부인 정의왕후도 왕비 자리에 올랐다. 이후 상왕으로 올렸던 단종을 사육신이 일으킨 복위 운동을 빌미 삼아 1457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영월로 유배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1457년 서인으로 강등된 단종이 영월에서 죽게 만들므로써 세조는 자신이 찬탈한 왕위를 지켜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세조를 격려하고 조언하며 그를 도운 사람이 바로 정의왕후였다. 세조는 제위 14년 동안 지편전직 제학 양성지에게 명하여 지리지와 지도를 만들고 수정 보완케 한다. 춘추관에서 문종실록을 편찬하는 등 왕권 강화, 서적 편찬, 토지 및 관제개혁 등 많은 지적을 남기며 종사에 힘썼다. 또 다른 면으로 조선단군 심의를 조선시조단군 심의로 고쳐 정하고 고구려 시조 동명왕 심의도 고쳐 정했으며 1457년 정월에는 원구단을 만들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등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세조는 경국대전을 찬수하여 법률을 정비하고 동국통감을 편찬해 군법을 강화하고 화폐를 주조하여 농상을 장려하는 등 세종의 버금가는 많은 지적을 남기고 1468년 9월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세조는 능제가 지나치게 화려하다 보니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민폐가 심하다 지적하며 자신의 능에는 석실과 병풍석을 쓰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다. 그래서 광릉의 석실은 회격으로 소박하게 꾸몄으며 병풍석이 없다. 그때까지 병풍석에 새겼던 12지 신상도 연꽃봉오리가 봉긋한 난간동자 석주에 옮겨 새겼다. 이러한 능제의 개선은 곧 조선 초기 왕능제의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이었다. 광릉은 곡장 대신 아담한 담을 둘렀다. 능 앞의 성물들은 이전의 능제와 같으나 팔각석 등의 우주를 보면 보리수 열매같이 동글동글한 조각을 염주 꿰듯 이어 올려놓아 장식성이 한층 돋보임을 알 수 있다. 높은 기단의 악면 조각과 당추문으로 화사석을 장식하고 그 위쪽으로 화창을 내었는데 기단에서부터 하나의 돌로 다듬고 지붕돌만 별도로 얹었다. 꽤 두툼한 지붕돌은 처마의 귓꽃 등으로 장식하고 노반과 보주로 상륜부를 장식했으며 조각이 깔끔하다. 오른쪽 정의왕후릉도 성물의 배치나 규모, 솜씨가 세조의 능과 비슷하다. 조선 7대왕 세조의 왕비인 정의왕후는 세종부터 성종까지 조선이 개국 이후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여인이다. 처음 왕자의 아내로 조선 왕실과 인연을 맺은 그녀는 이후 왕비가 되었고 왕을 고를 수 있는 권리를 놓쳐버리지 않았으며 수렴청정을 통해 7년간 국가정책 최고결정권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였다. 정의왕후의 65여 년간의 인생은 격동의 조선 전기 정치사 어느 한 부분에서도 빠진 적이 없었다. 정의왕후는 고려시대부터 명문가를 자랑하던 파평윤씨 가문이 딸로 1418년에 태어났다. 그녀는 수양대군의 아내가 되면서 낙랑대 부인에 봉해졌다. 수양대군과는 슬하의 이남 이녀를 두었다. 수양대군은 왕자 시절 정의왕후 외에 딱 한 명의 첩을 들였는데 당시 조선의 상류층 남자라면 당연시되었던 축첩 행위를 그다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양대군과 정의왕후의 사이는 꽤 좋았던 것 같다.
명분이 취약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공포정치를 하기 마련이다. 세조 또한 마찬가지였다. 조카와 남동생,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벗들의 피를 손에 묻힌 세조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오른 왕위에 겨우 14년간 머물렀다. 그동안 그는 다음 왕위를 이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큰아들 의경세자가 원인 모를 병으로 급사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극심한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정의왕후도 마찬가지였다.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침을 뱉는 꿈을 꾼 뒤 피부병에 시달리게 된 세조를 간호하면서 정의왕후 또한 큰아들 의경세자의 죽음이 예사 죽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 여겼고 죄의식을 털어버리기 위해 불교에 매달렸다. 그러나 정의왕후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남편 세조가 피부병을 고치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둔 뒤 다음 왕위를 이은 둘째 아들 예종마저 재위 1년 2개월 만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것이다.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며 차지했던 왕권이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을 정의왕후는 그대로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다. 야심과 세조의 곁에서 그의 정치적 행보를 지켜보았고 또 함께했던 정의왕후는 이때 아들을 잃은 지독한 슬픔 속에서도 재빠르게 현재의 정치 상황을 분석했다. 왕실의 가장 어른 자리에 남은 자신의 선택의 남편 세조의 유지와 왕실의 성세가 달려있었다. 법대로 하자면 왕위는 예종의 아들인 원자가 이어받아야 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불과 4살, 정의왕후 자신이 나서 수렴청정을 한다 하여도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정의왕후 본인이 죽어 다시금 혼란이 야기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정의왕후는 50대를 넘어서고 있어서 환갑을 넘기기 어렵던 조선시대 평균 수명을 감안할 때 앞날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원자는 왕위 계승권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성인에 가까운 월산군이 왕이 되어 바로 정치 일선에 나서면 자신은 그야말로 궁궐의 뒷방에 머무는 대왕대비 자리에만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만약 나이 어린 자산군이 왕위에 오른다면 자신에게 기회가 있었다. 왕실의 가장 어른인 정의왕후가 어린 왕을 끼고 수렴청정이라는 공식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렴청정으로 전국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 그야말로 조선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이다. 정의왕후는 마침내 자산군을 다음 왕으로 선택했다. 정의왕후의 부름을 받고 들어온 자산군은 그대로 즉위식을 올리고 조선 9대원 성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성종의 뒤에 발을 치고 정의왕후가 국가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조선 최초의 수렴청정이 시작된 것이다. 정의왕후는 1469년부터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며 조선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종친 정리 작업을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고 종친의 관리 등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비록 단종은 복권하지 않았지만 그의 비 정순왕후 송씨를 신원하여 단종에 대한 죄의식을 어느 정도는 상쇄하려 하였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불교를 신봉하였지만 정책면에서는 조선의 국시인 숭유업부를 강화시켰다. 불교의 화장 풍습을 없애고 도성 내에 사찰을 폐지하였으며 승려의 도성 출입을 금했다. 또한 왕실의 고리대금업을 엄단하고 농업과 잠업을 육성하였다. 정의왕후는 성종이 20살이 되던 해에 수렴청정을 거두고 정치예선에서 물러났다. 이후 그녀는 세조가 거둥하던 온양 온천에 자주 내려가 있었고 죽음도 온양에서 맞이하였다.